이 정치공학, 정치기술, 정치 사기꾼으로서 성공하고 싶으면요,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언제든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전에 튈 수 있게 짐을 싸둬야 한다는 거죠. 너무 굼뜨게 움직이거나 이런 민심, 여론, 국민들의 심리를 잘 읽지 못하면 정치 인생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을 보면요, 대국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젓가락 발언으로 엄청나게 저질스러운 오물을 국민들에게 던졌죠. 보통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해서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로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정상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거라죠. 근데 이 이준석이라는 애는 우선 윤석열과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거짓말에 능통하고 고집이 세고 가학적인 성향, 소시오패스 성향이 높고 EQ, 사회적 지능이 다 떨어지죠.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 젓가락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몇만 명이 이준석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오늘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렇게 정치공학적 말장난으로 대중들을 속여서 권력을 얻은 부류들은요, 결국 탄로가 나고 말로가 안 좋습니다. 이준석의 선배 윤석열, 홍준표가 그 예시죠. 그리고 제가 정치공학에 대한 거진 백과사전 2권 분량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준석이 쓰는 정치공학적 기술들은요, 제일 하수, 그리고 가장 멍청하고 빈틈 많고 피상적인 방법 몇 가지로만, 적은 수의 몇 가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매우 민첩하고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공학적 방법들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SNS나 언론을 통해서 언어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공격, 갈라치기, 언론 플레이, 이슈화로 자신의 불리한 국면을 회피하기 등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죠. 진짜 멍청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이준석이 얼마나 멍청한지 잘 알게 되실 건데요. 자, 기본적인 정치공학의 기술로 알려드릴 부분은요, 우선 권력 획득의 법칙은 13개, 권력 유지의 법칙 14개, 권력 행사의 법칙 13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권력 획득의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1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노력과 성과, 실적이 아닌 이런 정치공학으로만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걸러야 함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무슨 수를 쓰든 관심을 끌어라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가장 하수고 기초적인 단계죠. 초보자들이 쓰는 방법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주로 쓰는 방법이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근데 이건 연예인이나 예술가는 쉽게 오래도록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는 바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이 전략은요, 자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킵니다. 잊을 수 없는, 심지어는 무리를 일으키는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관심을 끄는 거죠. 추문을 일으켜서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커 보이게 하는 건, 주위 사람들보다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관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평판이든 갈라치기를 하든 팬코 정치인이든 자신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보다 비방과 공격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피에트로 아레티노는 설사 조롱을 받을 때에도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셈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적법성이 부여됩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면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전력을 쏟는 겁니다. 명성과 영예 그리고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최악의 운명은요, 바로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다만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 전술을 사용할 때는요, 유의할 점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방식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 기본적인 전술조차 피상적인 면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죠. 이 전술은요, 동일한 전술로 사람들을 질리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신비감이 사기꾼이라는 평판으로 변형되도록 허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전술을 쓰는 당사자는 보잘것없고 무모한 존재로 비춰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주목을 끌어야 할 때와 포기해야 할 때를 파악하는 데에도 세세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관심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불안하다는 신호고, 불안은 권력을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관심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겁니다. 논쟁의 부작용이죠. 논쟁을 통해 거둔 잠깐의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합니다. 상대편이 갖게 되는 붕괴와 악의는 일시적인 입장의 변화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권력의 세계에서는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증명하거나 승리를 쟁취하려고 할 경우 문제는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는 척했을 뿐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열띤 논쟁을 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말이든 하게 됩니다. 이준석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처럼 거짓된 데이터지만 토론 중간 당장에 입증하기 어려운 통계치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사실과는 다른 허황된 말들을 난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준석이 아무리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훼하려고 해도 계엄이 무서워서 국회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진짜 행동, 영상으로 실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 이상 이준석의 말에 그다지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의 정치인인 벤저민 디스레일리는 결코 논쟁하지 말라. 아무리 토론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오로지 결과와 행동으로만 보여줘라 라고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직하고 아량 있는 태도를 보여라입니다. 경계심 풀기죠. 기반의 핵심은 상대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모종의 행동을 할 시간과 공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공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친절하고 관대하며 정직한 행동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의 의심은 눈녹듯 사라집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을 갖기 전에 먼저 주기라고 불렀죠. 무언가를 먼저 주면 상대는 자신이 잃게 될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트로이의 목마를 생각하면 되죠. 적이 거부할 수 없는 멋진 선물 안에 교활한 책략을 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해야 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장차 빼앗고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덫을 놓고 적을 불러들여라입니다.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법이죠.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면 통제권은 우리들의 손에 들어옵니다. 역사에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공격적인 지도자는요, 일련의 과감한 행동을 구사하는데 그러나 완벽한 통제력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두 수를 넘어서 그 이상을 볼 수가 없고요. 이번에 과감한 수가 초래한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계엄이나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처럼 말이죠. 점차 늘어만 가는 적대 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하느라, 그리고 자신이 성급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격적 에너지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게 공격적인 행동을 마치 효과적인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서서 평정을 유지한 채 상대가 우리가 놓은 덫에 걸려서 좌절하게 놔두고 단기적 승리보다는 장기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권력의 핵심은요,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로 하여금 우리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만들고 상대나 주변 사람들을 항상 방어적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서려면 우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결코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비나 의리가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는 겁니다. 협상의 기술이죠.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이러한 기술을 발휘할 때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니즈와 상대의 니즈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익히지 못하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신의 욕구와 니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익에 호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시간 낭비로 여길 것입니다. 이익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지뢰와 같죠. 우리가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상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상대는 도와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니즈와 이익을 파악하는 기술을 배우면 목표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출세에 성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익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짜 정심의 함정이죠. 권력자들은 공짜로 제공되는 것에는 반드시 책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갚지 말라며 호의를 베푸는 친구들은 나중에 돈으로 갚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뒤집어서 이 법칙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훌륭한 기만과 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짜를 미끼로 내거는 것은 사기꾼들의 고전적인 수법이니까요. 교훈은 간단하죠. 사기를 치고 싶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돈이 저절로 굴러오기만을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누리는 재미의 절반은 탐욕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는 친구처럼 행동하고 스파이처럼 움직여라 입니다. 정보전이죠. 경쟁자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스파이들을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입수하라는 겁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 계획을 모두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이 그들을 정밀히 탐색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과 숨기고 있는 의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친분이 있는 연락원만 있으면 친구에 대해서든 적에 대해서든 정보를 모아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 매체, MBC라든가 이런 오마이뉴스라든가 여러 곳에서 장성철 소장을 자꾸 초빙해서 패널로 놓는 이유가 이런 보수 쪽 이준석이나 구구들의 생각과 그들의 전략,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꾸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가 이뻐서 불러들인 건 아닌 거고요. 아무튼 정탐을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간단하고 막강하긴 하지만 유언 부담이 큽니다. 정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직접 스파이가 돼서 친구인 척 하면서 몰래 정보를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 기법에서 가장 기막힌 대목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을 우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동맹군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죠. 8번째는 상대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입니다. 의심 회피 전략이죠. 상대보다 더 멍청해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상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게 느끼게 해주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자신보다 못하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의 숨은 의도를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능이라는 개념은 사람들 대부분의 허영에서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의 두뇌를 모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짓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들면 그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우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반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적 능력을 과장되게 부풀려서 거짓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지능의 문제에서도 겉모습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만약 우리가 권위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궁지를 벗어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필요하다면 마치 교수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해도 되지만 결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준석 씨처럼 TV토론 현장에서 자신이 아는 지식을 뜬금없이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9번째는 힘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과 분산 전략이죠. 집중은 언제나 분산을 이기는 법이죠. 우리를 밀어줄 권력의 원천을 차지할 때에는 핵심적인 후원자 한 명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일 목표, 단일 과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다니면서 교제 범위를 넓힘으로써 도움을 얻고자 하지만 집중의 원칙에 따르면 한 사람의 적절한 권력의 원천에 기대는 것이 에너지를 아끼고 더 큰 힘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 권력의 근원에 연줄을 갖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특히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적이 많을 때 이것은 현명한 처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산은 심지어 각각의 근원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권력에 집중하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인이나 후원자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10번째는 신앙심을 이용해서 추종자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전략이죠.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숭배와도 같은 추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추종자가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기만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죠. 추종자들은 우리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숭배하는 일에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강훈 씨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권력이 생기면요.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동원해서
꾀를 쓰거나 힘들게 애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추앙의 대상인 우리를 죄를 범할 리 없는 인물로 보이게 만듭니다. 추종 세력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은 원래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남에게 잘 속습니다. 사람은 의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참지 못하고 믿는 대상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숭배와 같은 추종을 창출하는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모호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숭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관심을 끌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요, 행동이 아니라 말, 아가리를 털어야 합니다. 행동은 분명하게 눈에 보여서 읽혀질 수 있지만 말은 모호하고 속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2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무언가 위대하고 변혁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호함입니다. 청중은 온갖 상상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2번째 단계는요, 지적인 요소 대신에 시각적이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인 후에는 2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지루함과 의심입니다. 지루해지면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요. 또 의심을 품으면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도가 드러나기 십상이죠. 지루해하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의심을 품는 자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요, 연극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도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화려한 장치들을 만들고 눈을 즐겁게 하는 요소, 시각적 효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화려한 차트, 그래프, 자극적인 언어 등을 통해서 최신 기술 장치들을 나열하는 등등 사람들을 현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요. 조직화된 종교의 형태를 빌려와서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추종자들이 늘어나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를 고양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지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종교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힘이 약해졌어도 다른 형태의 종교 비슷한 집단들이 많아졌습니다. 극우도 그렇죠. 이러한 조직적 형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종교적인 분위기, 그런 집단적인 분위기에 취하는 이름과 직책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4단계는요, 수입의 원천을 감출하는 것입니다. 추종자 무리가 커지고 종교 조직 같은 형태가 갖춰지면요, 우리의 금고는 추종자들의 돈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에 굶주린 사람처럼 비춰지면 안 되죠. 그중 우리는 수입의 원천을 위장해야 합니다. 추종자들은 우리를 따르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화려하고 근사한 것들이 넘치면 그것은 우리의 신념체제가 옳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가 사실은 추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는 것이죠. 정강은 목사처럼요. 대신 우리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부가 생긴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추종자들은 자신도 우리와 같은 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요, 우리, vs 저들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악한 적이 우리 쪽 집단을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극우 집단은 부정선거 의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나라를 중국에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항해야 하는 허수아비들을 만들어줘야 추종자들은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이 없으면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어야 할 신념과 파괴해야 할 이도교가 있는 셈입니다.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커다란 힘을 얻습니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은 거리를 둘 줄 모르죠. 추종 세력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요, 개인보다
집단을 속이는 일이 더 쉽고 집단이 그 사람한테 더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험은 있죠. 어느 순간 집단이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하는 군중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난 군중은 과거 그 사람을 따르던 때 보이던 열정만큼이나 격렬하게 그 사람을 짓밟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은하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에게 비민주적으로 쫓겨나고 나서 그 이준석을 위해서 지지를 하고 따라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그 이준석의 가장 큰 대항마 중에 한 명이 됐죠. 그 다음으로 11번째는요. 별다른 노력 없이 성과를 달성한 척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포장하기 방법이죠.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어떤 일이든 태어나게 해내면 그것을 행한 사람의 능력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의 능력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틀림없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죠. 12번째는 사람들의 환상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대중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진실은 추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종종 외면을 당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가혹하고 힘겨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환상과 공상을 만들어냄으로써 힘을, 권력을 얻는 것이죠. 대중의 환상을 이용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개 환상에는 연극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대중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대충은 알지만 어쨌거나 그 환상과 꿈을 깨지 않고 놔두기 마련이죠. 지루한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실제로 모종의 결과물이나 성과를 보여주기를 사람들이 기대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기꾼들은 너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13번째는 왕 대접을 받으려면 왕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왕처럼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존경하게끔 나의 위시와 위세를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요. 행동을 고상하게 하고 말을 품격 있게 하고 뜻을 높게 품고 실제로는 왕이 아니더라도 모든 거동 속에 왕 대접을 받을 만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자신감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과 격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상한 젓가락 같은 저질스럽고 오물덩어리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요. 특히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줘서 자신을 고상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대중들과 동떨어져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냐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왕따가 되거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아주 기본적인 정치공학, 권력 획득 편이었습니다. 이 정치공학들을 들어보시면 뭐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다만 딱 봐도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기술들이죠. 사기 행각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정치질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사전 투표 날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 본 투표 날인데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